약간 연쇄살인 뭐 이런 쪽인가요? 그래도 여대면 또 비 오는 날, 그쵸? 저희 사건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느낀 게 비 오는 날 사건과 관련된 괴담이 또 유독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비 오는 날은 사실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산을 깊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전부터 비 오는 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럼 오늘도 역시나 비 오는 날에 벌어진 사건일까요? 네, 사건은 20년 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벌어집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4시 30분경 대학가가 모여있는 한 파출소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로변과 인접한 골목길에 20대 여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운동 나온 동네 주민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이 없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다. 굉장히 크게 다친 거 아닙니까? 상태는 좀 어땠나요, 그 당시에? 일단 피해 여성은 후두부를 강하게 공격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의사 말도 몸에 다른 외상은 없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출혈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태로울 정도였는데 두개골뼈가 조각날 정도로 함몰돼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개골이요? 두개골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그 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단하고 네. 또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쉽게 이게 부서지지 않거든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정말 강한 타격, 그러니까 뭐 이런 주먹이나 신체 공격 가지고는 사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범행 도구를 썼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고 네. 다른 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아니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는 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학생인데 새벽 그 시간이면 보통 이제 술자리 하거나 뒤늦게 뭐 어디 집에 가거나 어딘가 향하는 길일 텐데 어디 가는 길이었을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피해 학생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던데요. 그 전전날이 추석이어서 고향에 갔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아, 새벽에 차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구나. 그럼 부모님들은 추석 잘 보내고 따님이랑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형사님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렇죠. 딸이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이었거든요. 외지에 혼자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참담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따님에게 서울 가서 필요한 거 사라고 하면서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그 돈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10만 원이요?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뺏어간 거죠, 강도에. 20년 전이다 보니까 CCTV도 없고 아, 피해 여성도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뭘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라. 목격자는 있었나요? 새벽 시간에 그것도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목격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지만 일단은 피해 여성이 좀 반드시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일단 범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네. 소지품이랑 돈이랑. 그럼 위치 추적을 그 당시에는 또 해보면 어땠을까요? 저희도 바로 확인을 했죠. 근데 마지막 위치를 봤더니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고요. 전화기가 꺼져서 그 다음서부터는 추적할 만한 단서도 또 없어진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를 김 씨로 부르겠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병원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김 씨는 숨을 거뒀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개골이 함몰됐다. 그럴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받아서 수술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술이라도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싶었죠.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더니
사인은 두개골 함몰 및 뇌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강도 상해가 아닌 강도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고요. 저희는 무조건 이거 해결해야 한다 해서 강력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은 이 사건이 최초였습니다. 어머. 이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퍼진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진짜 답답했던 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개골에 남아있는 상으로 범행 도구를 추정하는 일밖에 없었고요. 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이 사용한 흉기가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뭉툭한 모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거든요. 새로 된 아주 단단한 도구라고 예상돼서 공구상가를 막 뒤지고 다녔는데 정망치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한쪽은 이제 망치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뾰족하게 이렇게 모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돌이나 시멘트를 깨거나 구멍을 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어요.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연장이다 보니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 특별히 단서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처, 상흔만 가지고 범행도 추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범죄자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고 피해자도 도망가거나 피하면서 일부 모서리나 한쪽만 맞기 때문에 그 모양이 전체 남아있지 않아요. 유영철 사건 이런 연쇄살인에서도 초창기에 이 팔각에 그 망치, 쇠망치로 네. 범행을 저질렀는데 모서리만 찍히니까 이렇게 삼각형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범행 도구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흔만 가지고 추론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수사팀 반장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일 수법의 강도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보자. 그렇지. 아, 이게 한 건이 아닐 거다. 네. 오. 일단 저희 관할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과 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노상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할 피해자처럼 20대 여성을 상대로 폭행한 사건만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사건 기록을 받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어머, 대학이 모여 있네요. 7월. 어머. 어머. 아 진짜로? 어머. 5, 6? 어머. 몇 건이야? 한 달 반 사이에 7건이나요? 근데 지금 보면 8월에만 5건이에요.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만 5건인데 시간대 보시면 다 AM 아침이에요. 어머, 새벽이네요. 네. 심지어 다 약간 비슷한 위치 아니에요, 다? 그죠? 예.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전부 범인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을 뺏긴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그 퍽치기 사건인데요. 이제 노상 강도를 이제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퍽치기하고 아리랑치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네. 퍽치기는 이렇게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완전히 공격해서 실신하게 만들고 금품을 강취해가는 거고, 아리랑치기는 소위 이제 뭐 취객을 상대로 해서 강도를 해가는 것인데. 저 사건 중에 저희 관할에서 벌어진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 2건이었고요. 옆 관할서에서 딱히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7건도 다 비 오는 날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말한 그 괴담처럼? 7건 중 4건이 비 오는 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 오는 날만 딱 노린 건 아니었네요. 근데 보면 이제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 새벽. 딱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시간에만 딱 노린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사망한 분이 또 있었나요? 저희 관할인 마지막 피해자만 사망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남은 다른 피해자분들이 지금 다 살아 계시면 목격했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피해자가 목격자겠네요. 예. 피해자 김 씨가 후두부에 공격당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확인해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다 뒤에서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심지어 그때 받은 충격으로 그날 일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억 상실. 네. 아니 얼마나 뒤에서 세게 공격을 했으면.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답을 조금씩 찾아냅니다. 연쇄강도 사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면서요. 그리고 더 불안했던 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교적 가벼운 뇌진탕이었다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뇌출혈을 동반한 중상을 입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두개골이 함몰돼서 사망했으니까 공격 강도가 점점 세지는 상황이었어요. 야, 이 폭력성이 점점 세지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신 거예요? 범인이 범행 장소 인근 거주자인 것으로 추정이 일단 됐습니다. 아 어떡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건의 거리가 가깝고 두 번째와 마지막 사건도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거라면 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도보로 움직일 가능성까지 봤죠. 그러네. 첫 번째 사건 말고는 다 모여 있다고 그냥 봐도 되는구나. 그렇죠. 정말 전형적인 이제 형사의 초월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지역이 좁혀졌다면 거기서 과연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로 놓고 수사를 해야 되겠느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새벽 시간대잖아요, 전부. 네. 근데 집에서 가족들이 있거나 또는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기거를 한다면 새벽에 드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심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최소한 이 지역 내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빨리 추려내는 것이 수사팀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수사의 단서가 되겠죠. 정확하십니다. 수사팀에서도 범행 장소 인근에 혼자 사는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만 지금 근처에 4개가 있는데 혼자 사는 남자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자취생이. 아 그러네요. 주택가 그 밀집해 있는 다가구 막 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일일이 뒤져서 찾는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때 혼자 살게 되면 음식을 1인분만 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달업소에 주문 내역 확인해서 주소지 확인하고 또 인적사항 확인하고 새벽에 또 혼자 다니는 남자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집까지 따라가서 범죄 기록까지 싹 다 뒤졌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뭐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던 형사님들은 그때부터 잠복 근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작전을 짭니다. 근데 이제 수사팀에서 잠복을 할 때는 아무데나 가서 잠복하지 않아요. 아마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셨을 건데 마지막 사건이 대로변과 골목이 연결된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범인은 이후에 대로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이제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골목을 커버할 수 있는 대로변, 입구 이런 데가 이제 아마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강력팀 전원이라 해봐야 30명으로서 2인 1조로 하게 되면 15개 조가 되거든요. 네. 2인 1조로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잠복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형사님들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일기예보를 챙겨보셨다고 해요. 비 오면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렇죠. 자, 그렇게 잠복 수사가 18일째 되던 날 비가 내립니다. 불안해. 비가 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잠복 내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괴담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그 무렵 10시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또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근데 한 새벽 3시 30분경 무전이 울리더라고요. 괴담이 현실이 됩니다. 8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 옆 관할에서 골목길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요. 후두부를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휴대폰과 지갑을 뺏겼더라고요. 동일범의 수행이네. 같은 거네요. 네. 결국. 똑같네 사건이. 네.
아니 골목을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요. 잠복을 한다고 하지만 아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10일 후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또 비가 내리는 순간 오늘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잠복을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간은 가고 마음은 자꾸 초조해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지 범인도 나타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겨보자. 사람들이 좀 다닐 만한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 골목에서 나와서 대려번호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형분이 혼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쪽으로 가면서 창문으로 쓱 봤더니 내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모를 수도 있지. 있다.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죠. 그 순간 고민을 했어요. 거기가 6차선 대로변인데 그때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길 건너자마자 택시를 타거나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그냥 진행을 하고 안전하게 가는 데까지 지켜보자 생각을 했죠. 귀가하는 것만이라도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혹시나 무슨 일이 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근데 뭐 안전하게 귀가하는 걸 보는 것도. 네, 네. 근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저희는 범인을 찾고 있었지만 범인도 범행 대상을 찾고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저 여성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횡단보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우측에 세우고 네. 지켜봤어요. 자, 잠시 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여성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있던 빌딩 앞에 멈춰선 여성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빌딩 앞에서요? 예. 왜? 왜? 뭐야? 그런데 그때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차량이 한 3대 정도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량 사이에서 검은 형체가 불쑥 솟아오르죠. 그러더니 순간 뭔가 번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차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식별은 되지 않았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놈이다. 그래서 차를 급하게 돌렸죠. 근데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가다가 이미 피해자가 생기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차를 빨리 돌리는데 그 시커먼 놈이 여성 뒤로 바짝 붙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 천만 다행스럽게도 신문 배달부가 오토바이가 쫙 오는 거예요. 그 여성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네. 그러니까 그 놈이 갑자기 바닥 하면서 다시 차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지나간 후에 그 놈이 다시 차량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흉기를 들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현장을 바로 목격을 하신 거네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꼼짝마 했어요, 일단. 그리고 그 놈에게 달려갔죠. 근데 그 놈이 저희를 보더니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저희한테 이제 위협을 하더라고요. 저희를 향해 던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골목길로. 네. 그리고 결국 골목에서 몸싸움 끝에 그놈을 수갑을 채웠습니다. 잡았네. 야 잡았어.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것도 유일한 목격자이시고. 자, 지금부터 이 남자를 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윤 씨 가방에서는 야구 방망이가 하나 더 발견됐고요. 이게 평범한 야구 방망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야구 방망이가 사실은 모양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야구 방망이가 쇠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겁고요. 자세히 보니까 길이도 좀 짧았어요. 모양도 좀 달랐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어디서 났냐 물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범행에 쓰기 위해서 청계천 공구상가 주문소에 가서 직접 6만 원을 주고 주문 제작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쇠로 만들어져서 하나당 무게가 5kg 정도. 야, 어우, 그거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겠다. 주물이면은 쇠로 만들어서 웬일이야. 그래서 번쩍였던 거구나. 아, 그랬나 봐요. 쇠 그치. 그거니까 만든 거야. 세상에 범행에 쓰려고 쇠방망이를 제작을 해? 아까 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버리고 도망갔는데 하나가 더 나왔다고? 그 10kg야? 정성이다 진짜. 아, 근데 왜 2개나 만들었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나? 검거할 때도 운동복에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요. 야구 연습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위장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행을 인정을 했나요, 윤 씨가? 검거되고 나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아, 인정했어. 그래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 장소에서 집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요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집도 근처였어? 근처였어. 맞았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도 당황한 거야. 도망을 집 쪽으로 가는 거 보면. 그렇지. 네.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일단 뛰어가는 집으로 거였구나. 피해자들한테 뺏은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침대 밑을 가리키더라고요. 신분증이랑 신용카드 등이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많이도 뺏었는 모양이네. 그럼 가방이랑 휴대전화는요? 범행 후에 집으로 가다가 기찻길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범인을 잡긴 잡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훔쳐간 피해자들의 신분증이랑 카드를 확인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것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 관할 피해자인 김 씨 것만 없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8건 중에 지금 김씨 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면 살인의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강도 상해만 강도 살인 유일한 사망자였으니까. 아, 그럼 강도 상해죄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죄가 엄청나게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그것까지 맞다고 하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진술이 유일할 때는 그것도 채택이 안 되니까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네요. 살인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건 발생 날짜를 대면서 휴대폰이랑 지갑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네. 핸드폰을 폴더라서 두 동강이를 내서 하나는 도망가는 길에 버리고 하나는 기찻길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윤 씨와 기찻길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찾았는데요. 김 씨의 휴대폰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거기가 기찻길 옆이라 수풀이 우거져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초기를 빌려서 그 일대에 풀이랑 나무 싹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반토막 난 휴대폰이 딱 나오더라고요. 키패드가 있는 쪽으로. 액정 있는 부분은 못 찾고. 네. 그래서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살릴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점원이 고개를 끄덕하더니 충전기를 일단 한번 꼽아보더라고요. 충전기를 꽂으니까 단자에 불이 들어오고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어머.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참이 지났을 텐데. 수가 있나? 그러게. 비도 맞았고 물 들어갔을 텐데. 한참 그렇죠. 이 키패드가 하늘을 보고 있었으면 비가 맞아서 이게 샀거나 뭐 했었을 텐데 마침 또 이렇게 뒤집어져서 저희가 찾았어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문득 이게 또 충전도 되니까 혹시 전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투하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 번호로 재다열이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통화로. 뚝꾹 누르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분이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사망한 딸한테서 전화가 오고 어머.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된 거죠.
윤 씨에게 물었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가방을 안 주려고 해서 버텨서 여러 번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뭔 하더라고요. 소리야? 말이야 뭐야. 아니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앉았어. 진짜. 일단 검거 후 범인의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신촌 주변에서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퍽치기를 일삼아 신촌 괴담이 떠돌게 했던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너무 시달리고 뭐 채권자들이 뭐 이게 사람 풀어서 찾으면 뭐 죽여버리니 어쩌니 그런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빚 때문에 이혼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았다고 하고요. 피해자들에게 뺏은 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고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3달 동안 8명한테서 뺏은 돈이 80만 원이라고요? 그 채무가 2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2억이 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갑에서 10만 원이 나올지 100만 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대상을 선택하고 나서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들만 골라서 또. 그러니까 어. 힘없는 여성들을 네. 대상으로. 흉기로 이렇게 때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이게 안 되지. 대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가지고 다닌다고. 윤 씨가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예전에 정남규도 약간 비슷한 이유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진짜. 빚을 갚고 뭐 이런 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마구 표출하고 자기보다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비열한 자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80만 원으로는 뭘 했대요? 윤 씨에게 자녀가 있었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새로 방망이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한 거래요? 윤 씨가 사기죄로 저질러서 징역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도소에서 퍽치기 범행을 배웠다고 합니다. 교도소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강도 살인 및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고 2019년도에 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그 이후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걸요?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놓고. 범인이 잡힌 지 일주일 후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교 학생회에서 떡과 과일을 들고 형사님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고 불안해하던 학생들을 안심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다고 해요. 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